올해 나스닥 그냥 ETF로 묻어놨으면 한 30%, 조금 좋은 거 골라놨으면 더블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라든지 주가의 이제 고평가 이런 것들이 2000년 미국의 IT 붐하고 거의 저는 비슷해 보여요. 모두가 그거 하면 돼라는 이야기가 굳어질 때가 위기의 신호였어요. 신중하게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2년 만에 뵀는데 특히나 이제 격변하는 그런 시대에서 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바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네. 미국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미국 해보려고 다들 합니다. 뭐 관심이 많으시죠? 네, 박사님께서 이제 채널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 제재에 대한 이야기. 미국이 다른 나라 제재하는 거? 네. 예.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네. 제재를 하는 거다. 근데 이 제재라는 것이 갖는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제재를 많이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미국은 이제 제재를, 특히 이제 사실 제재라는 것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강한 나라의 특권이 이제 제재. 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제재 쪽일 텐데,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마다 군사력을 보내서 없으니까. 뭘 한다라는 거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할 사항들이 많고, 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자니 또 그것도 역시도 또 이제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괴롭혀서 상대방이 이제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재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미국이 제재를 주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끊임없이 이제 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경제가 기본적으로 미국 그리고 네. 달러라는 걸 축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자주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별로 큰 손실이 없고 상대방만 아픈 이제 이런 어떤 테크닉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 상대방도 이제 다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아하.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파 보이던 죽을 것 같던 제재도 시간이 뭐 5년, 7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 다 적응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위를 다시 한번 또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수위를 높이면 상대방은 또 거기에서 적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재라는 걸 통해서 쿠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년째 좀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제재를 통해서 얻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고한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계속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좋게 얘기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제재를 가하죠.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든지 혹은 뭘 안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든 뭐 이렇게 해줬으면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거든. 근데 하다 보면 그래도 행동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세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큰 싸움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하면 힘들죠. 그래서 힘드니까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체제, 시스템 이런 거를 바꿔라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제재인데, 목적인데. 문제는 이제 제재를 통해서 이제 얻는 피해라는 게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 뭐 어떤 국가에 국민이 1000만 명 있으면 1000만 명이 다 똑같이 힘든 게 아니고 950만 명 가지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아하. 뭔가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는 그 근처에 있는 50만 명은 별로 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950만이 못 버티고 저항도 몇 번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되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재를 통해서 얻는 것은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내성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제재가 안 먹히는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네.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제재라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가진 게 별로 없으면 잘 먹히겠죠. 그런데 뭐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창고이고 가장 큰 이제 에너지 보유국이고, 그다음에 그 긴 국경선을 누가 다 봉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좀 불편할 뿐이지, 좀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 뿐이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을 좀 귀찮게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지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이제 만천하에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제재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재한 이유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안 지키는 애들을 혼내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제 러시아가 전형적으로 했는데 안 먹히는, 네. 그리고 오히려 미국한테 해가 돼서 돌아오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계좌를 동결하니까 나 이제부터는 달러로 외환 보유고 안 할래.
이러면서 이제 금으로 이제 수요가 몰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미국이 쓰는 제재들이 역풍을 맞아서 네. 이제 미국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제재라는 것을 이제 의도를 네. 어떻게 이제 달성을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예,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러시아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재를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나중에. 그쵸. 예, 이것도 사실 고민이에요. 제재를 일단 가했는데 제재를 가했어요. 뭐가 바뀌어야지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러시아 같은 이제 그 큰 나라가 큰 나라를 천년만년 계속 제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제재가 안 먹혀? 그러면 새로 추가 제재 이렇게 해서 계속 쌓아 올렸단 말이죠. 네네. 보면은. 그러면 이걸 일괄적으로 다 해제를 할 건지 아하. 아니면 별론만 들어줄 건지 근데 상대방이 이제 이를테면 뭐 너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 뭐 계속 전쟁할 거야. 우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러시아가 거야. 계속 그렇게 나오면 계속 그렇게 나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난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힘이 좀 약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땅덩어리가 작거나 가진 게 좀 없는 나라, 이런 나라한테 이제 아프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치명타겠죠. 어떻게 보면 제재의 대상이라는 것은 평소에 미국하고 잘 지내던 나라한테 아프게 다가오는 거지. 이미 평소에 미국이랑 그렇게 좀 관계도 없는 관계가 나라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향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재로부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트럼프는 관세라는 일종의 뭐 원오브 제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글쎄요, 애매가. 제재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거를 네. 제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유독 관세에 대해서 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관세라는 게 왜 붙었을까요? 관세는 어떻게 보면은 물건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 네. 거기에 붙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금을 왜 붙이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옛날에는 세금 걷기가 가장 쉬워서 관세를 잘 활용했어요. 네네. 국경만 지키시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이제 붙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들어오면 우리네 관련 산업이 망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 네. 이제 관세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됐는데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어떻게 보면 WTO 체제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 하에서 이 관세라는 것을 이제 카드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관세를 점점 낮추고 장벽을 해소를 시키면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여러 가지 편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30년 동안 뭔가를 해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식이죠. 살림살이 좋아지셨습니까? 동네에 있는 일자리 늘어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는 모습은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구해왔던 다자간 자유무역 이 체제가 잘 작동하면서 이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난 모르겠고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가 일하던 이 공장 어디 갔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중국제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부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다 이건 중국 애들 때문인 거고 내가 관세를 때리면 못 들어올 거야. 직관적이잖아요.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관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60%를 때린다는 10% 보편 관세를 때린다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 관세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세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를테면 A라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평균 내보니까 3%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네. 저 나라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12% 부과해. 그럼 일단 똑같이 12% 올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뭐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관세를 높여가지고 불편한 게 있으면 힘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봐. 뭘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일단 우리는 다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맞춰놓고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한 운동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관세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WTO 세계 무역 기구라는 걸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면 동일한 룰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나면 공통의 룰이 있어요. 근데 이 공통의 룰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일본이랑 치열하게 이제 무역 분쟁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슈퍼 30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너 미국 시장에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이거 계속 할 거야? 저희가 좀 많이 벌어갔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301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좀더 살아있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매년 100개라는 걸 팔았으면 저희들 자율적으로 한 70개만 팔게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옛날식 자율 규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제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았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30만큼을 미제가 다시 올라와서 그쵸. 채운 건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서 채운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상대방을 두들겨서 내가 얻어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뿐만 아니고 소독에도 때리고 뭐 다른 나라도 때리고 뭐 우리나라도 파편도 맞고 했었는데 그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돼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걸 자꾸 부정하고 싶냐면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여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해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 제일 큰 어떻게 피해는 보셔야지. 제일 큰 피해는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관세를 높이면서 관세를 높이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올라갈 없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미국 내에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재빨리 등장해가지고 그쵸. 미국 내에서 쉐어를 하고 할 수 있는 구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이만큼 올리고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부활 이렇게 다가오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 살림살이 안 좋아지셨죠 힘들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선이 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인데 네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네.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작동할지 물론 이제 시차를 잘 활용할 수는 있어요. 일단 관세 부여를 하고 상대방이 먼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자 얘네들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잘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일단 상황 좀 지켜볼 테니 여러분들도 납득하시겠죠?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뭐 관세를 뭐 20-30% 오른다라고 하면 실제로 미국 수입 물가가 20-30%씩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좋아하는 약달러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이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뭐 불리하다 어쩐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거는 순서의 문제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와 똑같잖아요. 지금 패턴이 일단 옆 나라부터 두들기고 멕시코, 캐나다 여기서 두들기고 얘네들이 이제 두들겨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나라 입장에서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뭐 의존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상당 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받지. 순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그러고 오기 이제- 전에 일단 예. 캐나다나 멕시코가 얼마나 미국한테 굴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나서 이제 그거를 트럼프는 봤냐 니네들? 꼭 굴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타협을 보는데 과거 케이스를 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멕시코 같은 경우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너무 많은 해외 부품들이 그냥 막 탑재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네네.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자동차를 우리 미국에 무관세로 집어넣고 싶으면 최소한 뭐 미국 부품이든 아니면 적어도 너희들이 자체 생산한 부품들 비중이 몇 %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다음에 너희들은 그렇게 너무 저렴한 인건비로 이제 지금 만들어서 파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간당 임금을 얼마 이상으로 올려라. 이런 식의 요구 조건을 걸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뭐 그다음서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수가 줄어들고 멕시코 경제가 나락으로 갔냐? 아니란 말이죠. 큰 문제는 없었다.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멕시코가 딜을 잘했어요. 딜을 이제 잘 했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거를 내줬어요. 내줬지만 멕시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금이 올랐고 그 다음에 야 봤지 너희들 그냥 부품만 들어오면 안 된대. 너희들 왜 부품 공장 지어? 다들 공장을 또 공장을 짓게 됐고 그러니까 멕시코도 덕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분을 얻고 싶은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때 뭐 내줬죠? 한미 FTA 재협상 했잖아요. 그쵸. 내준 게 뭐죠? 기억 안 나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우리한테는 별로 타격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준 거는 한국에서 픽업 트럭을 만들어서 2037년인가 뭐 40년인가까지 네. 수출하지 않겠다. 원래 안 했는데. 원래는 그게 4년인가 5년인가 이제 관세가 제로가 돼요. 지금쯤이면 만들어서 미국에 팔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안 팔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픽업 트럭 타시나요? 아니죠. 없죠. 안 타시잖아요. 주변에 픽업 트럭 타시는 분 계시는가요? 없어요. 저희 아파트가 한 900세대 되는데 픽업 딱 2대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예, F150 한 대 있고 콜로라도 한 대 있는데 어쨌건 대한민국에서는 안 타는 차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이슈가 됐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데 미국 국민들한테 흔들 게 있던 거죠. 미국 사람들은 픽업 좋아하고 야 이거 픽업까지 뺏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다들 드는데 야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안 한대. 안 하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 받아왔어 나 잘했지 라고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도 협상을 잘한 거죠. 즉
상대방한테는 명분을 세워주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아이템을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이제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대응하면 되는 거지 저는 뭐 지나친 우려 걱정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걱정을 해야 되겠.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미국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직 뭐 큰 고민 안 해요. 순서가 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럴 경우 어떡하지? 저럴 경우는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풀어놓은 우리 아이디어만 가지고 쟤네들이 써먹어도 우리가 힘들어져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걸 트럼프도 보고 있을 거라서 나중에 자기들 고민할 필요 없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뭐라고 떠드는 좀 갖고 와봐라. 그렇지. 그러면 자기들 봤을 때 이거 좋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좀 과도하게 많이 먹었다.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캐나다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까요? 박사님 채널에서 영상을 보면 굉장히 미국하고의 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캐나다의 수출의 뭐 거의 상당 부분이 미국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제재를 가하게 됐을 때 경제가 좀 뭐 흔들리거나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 예, 뭐 당장 캐나다는 힘들지만 미국 사람도 힘들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75%고, 그러니까 만들면 다 캐나다에서 만든 수출품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고, 미국으로 가는 거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제 자동차. 네, 뭐 디트로이트 주변에 그 5대5 건너편이 이제 캐나다 땅이니까 자동차 관련 뭐 부품이라든지 차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원유.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 결국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지는 거고,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캐나다 거를 100원에 사왔는데 관세 25% 부려가지고 125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캐나다 거 아닌 다른 데서 뭔가 110원이나 105원짜리를 사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이 되는 건데, 미국 중서부 내륙 지역이라든지 로키 산맥이 있는 정유소들이 그 내륙 지역에 있는 정유소들이 다른 지역에서 캐나다산을 대체할 만한 저렴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느냐. 운송비 많이 들고 육지로 갖고 와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캐나다산 자동차들이라는 건 결국 미국 자동차 딱지 붙여가지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뭐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그런데 이거 대체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할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성의를 보여라 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뭐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성의를 보여라 라는 거고, 자 봤지 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미국한테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들한테 대해서 차근차근 압박의 수위를 이제 높여갈 수가 있겠죠, 보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협상의 구도나 이런 게 미국에 철저하게 우위에 있는 건 맞으나, 그게 이제 가격이라는 게 결국 반영이 되면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협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죽자고 달려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딜이 좀 쉬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걸린 게 많은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에 많이 투자하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생산 설비를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생산 설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미국이 중국산을 막아줘. 그러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가 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보조금 준대.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보조금 무슨 보조금, 관세 25% 때리면 되지. 그 관세 25% 때리면 우리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뭐 이제 상품 교육과 관련돼 있는 것만 보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내 투자라는 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더 고민할 사항들이 많고,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FDI로 보면 우리가 거의 1위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만큼 고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자 수를 되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고용 많이 하죠. 그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네,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서도 뭐 여러 품목에서 보면은 두세 손가락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까놓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지난 1기 때 미국 무역 대표부 이제 대표로 지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자유무역은 뭐 공짜가 아니다 라는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책을 잘 보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대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합리적인 국가다. 딜이 된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진 않지만 상당히 완강하게 저항하면서도 논리적이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 이제 우리 대표가 이제 김종현 이제 대표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좌우가 단단한 협상 상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런 상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웬만한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은 통계도 있죠, 논리도 그쵸. 있죠, 제도도 잘 갖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상대방이 허장성세로 이야기하는 거와 실제로 딜에 나섰을 때 내놓는 카드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걱정해서 우려로 우리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은 이제 좀 우려하는 게 없도록 하는 게 낫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잘하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트럼프는 네. 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치광이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좀 넘겨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결국 이제 큰 싸움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싸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중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젠가요? 저희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에서 올해 대외적인 무역 흑자 규모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지금 중국은 지금 밖으로 뭔가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의 등장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양국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략적 경쟁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전력을 다해서 네. 때려눕혀야 될 상대인데 트럼프가 예상보다는 지금 이제 공세를 늦추죠. 뭐 시진핑 주석을 이제 초청도 하고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이야기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잔뜩 대비하고 있다는 거는 다 아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단기적으로 내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때리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온갖 뭐 농산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최대한 비축해놓고 버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제 그런 버티기 자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때려봐야 우리 뭐 옛날 이제 햇볕, 바람 이제 싸우는 것처럼 효과를 이제 거두기가 좀 어려운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들이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카드를 꺼내봐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이제 꺼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꺼내 들겠습니까? 중국이? 그건 알 수 없어요. 꺼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수출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네. 보는데 이거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는 결국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뭐 많은 국가들로부터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사는 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좀 자기가 만든 거는 중국 내에서 소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밖으로는 최대한 덜 빼내는 게 그다음에 이제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이익이죠. 과잉 생산이 캐파를 줄여야 된다라는 건 다들 그렇죠.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들어야 될 그러니까요.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미 이제 우리도 소비도 좀 늘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그 우선순위 좀 바꿨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네. 불행한 이야기지만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식으로 뭐 경기가 안 좋아. 이게 심리가 침체했어.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뒷일은 모르겠고 네. 일단 미친 듯이 퍼부어가지고 이 상황을 돈의 힘으로 뭔가 바뀌어보자. 이런 결단을 잘 못 내리는 나라예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빚은 좋지 않아. 라는 사고방식이 너무 이제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빚을 갚고 빚을 줄이면 좋아져. 라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죠. 네. 단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거기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2, 3년, 한 2년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특히 내수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뭐 정부에서 돈을 안 써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일단은 거죠. 빚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빚을 갖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지금 이제 GDP 대비 뭐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었어요. 오히려. 예, 22년, 23년 줄었고 24년에도 뭐 제가 지난 한 10월 달까지만 봤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지난 한 20년과 비교해 보면은 한 절반 수준도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디레버리징이 디레버리징 되면 당연히 경기가 꺾이는 게 맞죠. 빚은 갚아야 돼. 그런데 경기도 좋아야 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적인 카드를 효과적으로 잘 꺼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출을 조이면서 딜레버리징 하라고 지금 윽박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그런 식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도 있지만 과연 이제 90년대 일본이 갔던 그 길을 안 갈 자신이 있느냐. 그거를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90년대 중반, 30년 전 기억나세요? 30년 전, 90년대 중반. 90년대 뭐 네. 94년 뭐 이럴 네. 때, 95년 이럴 때 네. 기억나세요? 일본? 제가 학교 다닐 때여가지고. 예. 네. 당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잃어버린 10년 뭐 아직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아 버블이 붕괴됐어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나오지만 당시에 일본의 경쟁력 수출 경쟁력 산업 경쟁력 무서웠습니다 보면은 모든 첨단 제품은 다 일본에서 나왔고 회복해서 다시 전 세계를 또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30년 동안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겠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이 아마 중국 사람들조차도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이제 중국 국채 금리가 일본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졌어요. 이거는 뭐죠?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결국은 정부가. 그 길로 갈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일본화 되는 길인데 그걸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안전하고 자관 이런 쪽으로 갖다 놓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도 좀 하고 주식시장에도 좀 돈이 갔으면 좋겠고 라고 하지만 돈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국채만 외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건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 정부의 의지이긴 하나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지는 봐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게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보니까 1.8% 밑으로 내려갔어요. 미국은 지금 4.4%거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는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금리가 싼데도 중국 정부에서는 돈을 안 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뭐라도 해라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유럽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요. 뭐 오스트리아 100년물 이런 거 보면은 뭐 마이너스 1.5% 이러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으로 쏠림이 나타났는데 저는 여기서 중국이 이제 보란 듯이 막 풀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렇게 풀 여력이 있느냐, 풀 생각이 있느냐, 둘 다 지금 봤을 때는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이제 용기가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제대로 된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면 이게 잘 굴러가면 된다는데 그 용기를 못 내는 거 아닌가? 용기를 못 내는 이유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방정부가 돈 썼는데 지방정부는 당장 돈이 없고 누가 봐도 뻔히 없고 단지 지방정부가 돈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산업단지 만들고 대규모 투자를 못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중국 국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될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국민들은 주머니를 움켜쥐고 안 쓰는 게 맞죠.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게 다 모이면은 대차 대조표 이제 불황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중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는지를 보겠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일본이 했던 거와 같이 자율 규제. 적당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할게 수출 줄일게. 네. 뭐 이를테면 뭐 2022년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제일 신경 쓰는 게 뭐 철강 몇 가지 있잖아. 그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량으로 우리가 제한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아무리 풀로 생산해도 그때 금액보다는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만약에 내놓으면 중국이 내놓는다 생각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의 공약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절대 안 돼. 금지시켜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딜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ATL 같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 회사랑 이제 합작으로 배터리를 만들겠어. 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막을까요? 그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우리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긴 한 그러니까 하죠. 이제 딜을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이 두들기고 중국이 버티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이제 봐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이 지금 있고 복잡하게 네.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4년 동안 겪었던 것처럼 주식은 사놓으면 오르고 모든 게 뜨겁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침체다 뭐 이제 하드 랜딩이다 했던 이야기를 다 돈의 힘으로 스무스하게 다 막아내고 앞으로 4년 또 가능할 것인가 라는 점도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사실은 내년을 생각할 때 제일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미국이 좋아요. 근데 미국만 좋아요.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미국 외의 지역은 안 좋아요. 근데 미국 외의 지역이 너무 안 좋아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유럽의 상황이고 독일의 상황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매우 좋지 않죠. 뭐 독일 같으면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포항제철, 뭐 포스코 같은 이제 티센크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대규모 감원 네. 생산설비 폐쇄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독일 정부가 이제 그거는 막고 싶으니까 이제 뭐 국유화를 하는 방안은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저기, 회사도. 폭스바겐 같은 경우 또 뭐 독일 내에서 이제 세 곳에 뭐 생산 설비를 이제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원 이야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폭스바겐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품사 ZF라든지 아니면 컨티넨탈이라든지 당연히 여기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한테 자동차 산업이 갖는 의미는 또 남다르잖아요. 뭐 독일로 어렵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국가 신용 등급 뭐 조금 이제 내려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안 좋은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안 좋은 상황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시클리컬한 상황에서 안 좋은 거냐. 아하. 어차피 이제 제조업 국가들은 이제 이 사이클을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바닥인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L자로 좀 이제 몇 달을 가겠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정상적인 이 사이클로 갈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기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전 뭐 둘 다 요인이 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잘 느끼시겠습니다만 경쟁력을 대부분 상실을 한 상태고,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원체 잘 나가다 보니까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뭐 러시아와의 관계, 국방비 지출 확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 뭐 누가 누구를 걱정해줄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주요한 수출 시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힘들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죠. 시크리컬, 순환적인 거랑 구조적인 거를 따져보면은 순환적인 거는 아예 안 좋다가도 좋아지고 그런 거지 뭐 계속 안 좋아지겠냐라고 한다면, 구조적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는 다시는 좋아질 일은 없어 이런 얘기여가지고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이면 이제 뭔가 크게 변화해야 되는 거죠. 참고 그러니까요.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 쪽에 좀 가 있어요.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두 가지 축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탈탄소와 같은 이제 에너지 전환을 간다. 그런데 이 경로가 막히고 나니까 모든 원가 상승 부담이 그대로 지금 얹어지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에서 대대적인 이제 생산 설비의 이전, 그다음에 수출의 확대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부를 이제 수출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 했는데 중국 시장에서 독일 업체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적이다. 그렇죠. 그 두 개는 다 구조적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독일은 너무 돈을 안 써요. 너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뭐 지출을 통한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SOC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들이 지금 겹쳐서 나타나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지출이야. 뭐 본인들이 결정하면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하나 찍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어떤 경쟁력 약화를 다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이 결정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이제 그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질문 드리면, 사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원래 한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아, EU가 이거 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0년 뭐 2010년 그때 네, 재정위기. 그때도 이유도 네. 뭐냐면은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아이 이럴 거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하는 게 이제 내년에도 이 나라들에서 아이 그럴 거면 그냥 각자 뭐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정도의 위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진 왜냐하면 않을까요? 이제 영국이 이를테면 나가서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간다. 미국과 더불어 미국처럼 그쵸, 막 그쵸. 쫙쫙 성장하고 네. 막 일자리가 막 생기고 새로운 막 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늙은 영국이 완전히 이제 영하게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한번 나도 나가볼까 나가 못 하는데. 가는데 지금 이제 풍찬노숙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게 더 안 좋은 상황이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네 라는 거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떻든 간에 그때 잘 버티고 참아서
나서 결국은 남유럽 국가들이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스페인가 잘 나가고 그리스 잘 나가고 뭐 이탈리아도 나쁘지 않고 굳이 나가서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해볼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내줘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던 뭐 이를테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난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안 할래. 라고 또 결심을 할 만큼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어떻든 EU라는 이런 이제 국가는 위기를 통해서 처음서부터 세팅을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걸 가야 되는데 엉거주춤한 상태로 갔잖아요. 통화는 같이 쓴다고 같이 쓰는데 했는데 각 재정은 국가별로 또 재정도 있고 국가별로 중앙은행도 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점점 이제 하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 그다음 미국과의 격차. 이런 것들이 유럽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느냐, 유럽의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박사님하고 지구본 연구소처럼 전 세계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를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죠? 내년에 이제 박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진 게 제일 경계해야 될 요인이 아닐까? 네.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익 기회를 이제 저도 놓친 게 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워렌 버핏 같은 뭐 지금까지 제일 성공한 투자자가 지금 네. 현금 비중이 제일 최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일이 터질 거야. 그러면 나는 그때 현금을 가지고 줍줍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올해 나스닥 뭐 그냥 ETF로 묻어놨으면 한 30%. 그러니까. 조금 좋은 거 골라놨으면은 뭐 더블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뭐 부채라든지 주가의 이제 고평가 이런 것들이 2000년 미국의 IT 붐 하고 거의 저는 비슷해 보여요. 99년 뭐 요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죠. 한 번쯤은 좀 주의를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올해 수익이 좋으신 분들일수록 이만큼 했으면 내가 좀 내년에는 조금 보수적인 자세로 여러 가지 리밸런싱 하면서 네. 좀 보수적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는 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가는 게 요즘에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사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그만큼의 내가 신경을 쓰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대충 미국 미장에 아무거나 투자해놓으면 다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럴수록 위기감을 저는 좀 가져야 된다. 안전자산 쪽으로 좀 돌려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정말 효과적인 자산 배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연말연시 그만큼 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수익이 좋으시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텐데 그 따뜻한 기분을 이제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내년에 예. 생각하실 때 약간 이제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좀 비싸다. 좀 쉬어가는 것도 쉬어가는 방법이다.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쉬어가는 것도 뭐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면 뭐 선물이라든지 뭐 여러 그쵸. 가지 인버스를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짝 네. 담보는 거니까 항상 느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2살 만으로 네. 이제 넘었는데 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 모두가 그거 하면 돼. 라는 이야기가 굳어질 때가 위기의 신호였어요. 돌이켜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부동산 사면 돼, 아파트 사면 돼, 주식 사면 돼, 건설주 사면 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언제나 그 결과는 한 번씩 또 네. 쪼그라드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 몇 년째 지금 계속 하락이란 말이에요. 2022년에 좀 휘청하는 듯 했는데 2023년, 또 24년 다시 금방 달려왔단 말이죠. 이만큼 달려왔으면 저는 좀 쉬어갈 때가 됐고 혼자 잘 나가는 것은 그만큼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저 쌓여가는 저 부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끌 수 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끌 방법이 잘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네. 저는 2025년은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변화가 심할 테니까 다들 조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로 요동칠 여지들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거의 뭐 전시 경제처럼 미국 경제를 운영하고 돈을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도 똑같이 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다른 생각이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바뀌는 거니까 조금은 뭐 신중하게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올해 좋은 성과를 내신 분도 많을 텐데 좀 경계하고 또 한번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 글로벌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